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아카데미 시간에는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서 한국 유적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여주신 유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날은 덥고 어디론가 떠나기에는 아직 조금 두려운 요즘인데요. 랜선 한국 문화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유홍준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독자성, 민족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포인트가, 방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계사의 지평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로 주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진짜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여러 기준에 GDP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은 GDP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저 GDP 세계에서 몇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GDP에서부터 경제적인 거에서 시작하지만은 아울러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세련된 것도 있고, 또 부정부패의 청렴도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문화적 성취도 따라야 될 거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참 부럽고 모범이 보이고 하는 그런 거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뭐 그 기준에서 떨어질 건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도국 시절의 의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선진국이 됐음에도 선진국 의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나가는 것도 실감은 못하면서, 또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로 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고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맨날 전투한 얘기만 갖고서 세월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전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피해국이었죠. 하지만 거란이 3차 침입을 했는데 그때 거란이 뭐 때문에 쳐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때 거란이 쳐들어왔고 어떻게 서희가 단판을 해서 물리쳤는가 하는 거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알면은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통일신라가 자기 국가를 유지했던 거에서 존경심이 생길 텐데, 맨날 싸웠다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우리나라 지도 여러 가지 있는 중에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이 지도를 나는 굉장히 사랑해요. 30년 전에 파리에 갔다가 사가지고 지금도 내 연구실에 있는데 참 이뻐요, 지도가. 무엇보다 코리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준 거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것만 보면은 뭐 그냥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 근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영토가 좁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라이셔가 쓴 동양 문화사라고 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스트에이시아라고 해서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가 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이스트에이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몽고와 티베트로 구성이 돼요. 한자 문화권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첫 문장이 이래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의 나라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외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위로 오려서 유럽에 갖다 집어 던져 놓으면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우리보다 클 뿐이지 이탈리아하고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작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맨날 영토가 좁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 라이샤와 얘기대로 이 상대적으로 그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적엔 맨날 다 세계 최고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우리에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열등의식은 그건 프랑스는 있고 영국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세계 최고가 갖다 놓고 그 자기의 왜소함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세계에서 최고 가는 것만 가지고 있어야 위대한 것도 아닌 건데, 그런 그 컴플렉스들을 우리들이 그 가져왔던 것을 이제 넓은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옛날부터 아이덴티티를 찾아갑시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또 구석기 시대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또 그 열등의식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약 30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곡리 선사시대의 유적지인데, 이 전곡리 유적지는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아주 중요한 유적지예요. 여기에서 나온 그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가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중에서 이 가장 그 기능적이고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끄트머리가 동그래 가지고 손에 쥐기 쉽고, 그 다음에 자갈을 이쪽 저쪽으로 날을 쳐가지고 가죽을 벗긴다든지 그런 거가 굉장히 기능적인데, 이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된 게 프랑스의 생타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이후 에슐리안 핸드 엑스라고 하는 것이 구석시대 도구 중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근데 이 에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 유럽 대륙으로 해서 인도까지 이렇게 뻗어오고 그 외의 지역에 없다고 하는 모비우스 학설이 고고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1979년에 대한민국 전곡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설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곡리는 나와요. 근데 이 전곡리 유적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979년 당시 동두천에 근무하는 미군 하사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그 책에다는 안 썼는데 PX에서 노래하는 현숙 씨라고 하는 가수하고 그 연애를 해서 이분하고 같이 지금 이 머리핀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전곡리에 와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이 1월 4일이에요. 전방의 1월 4일 날씨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여기 못 뛰어먹으러 왔냐고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보엔 하사가 군대에서 쓰는 그 냄비 코펠 있어요. 그 코펠에다가 한탄 강물을 떠서 그 커피를 한 잔 끓이려고 이 돌멩이를 주었는데 이 돌멩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디애나 대학교 고고학과 다니다가 학비 벌라고 저 군대 들어가고 또 외국 가서 근무하면은 저 우리 농협 용어로 치면 벽지 수당 비슷한 게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 학교 교수에게 보냈어요. 그 교수가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스케줄상 못 가는데 옛날 고고학 대회에서 서울대 김월용 교수를 만난 적이 있으니 글로 신고하라. 그래서 김월용 선생이 4월 달부터 여기에서 신고해가지고 저 와서 발굴해서 10년 동안에 그 약 35만 년에서부터 5만 년 전에 유적을 수습을 하고 93년에 세상 돌아가시면서 나는 화장을 해서 한탄강 선사시대 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위법이래요. 그 강물에 뿌리는 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김월용 교수가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두 가지가 그 참 그 이상하다, 참 아쉽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나는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한 일 없이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게 첫째 그 한심했고, 두 번째는 이 유적지는 보엔 하사가 발견했다는 말은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참 인색해요.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해줬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생을 여기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기념 같은 거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내가 문화재청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장이 되고 여기다 선사시대 유적지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컴피티션, 국제 컴피티션을 열어서 이 프랑스 여자가 설계한 아주 이건 내가 잘못 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원이 채우죠? 이걸로 넘겨보자. 다음 걸로 넘겨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멋진 현대식 건물에 전공의 선사시대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석시대 유적지는 뭐 어딘가 좀 자연스럽고 구석기식이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첨단적인 티타늄까지 써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니까 구석시대 유적지가 더 멋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능력이, 문화 능력이 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복궁에다가 안내소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경복궁과 어울리는 한옥 같은 걸로 이렇게 기와집으로 지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죠. 유럽에서 석조 건물로 돼 있는 유명한 그 성체, 거기에 안내소를 지은 것들은 절대로 그 재료로 안 짓습니다. 유리로 하든지 철로 하든지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재료가 달라야지 그 집의 고유성을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재료로 해놓으면 그게 그 건물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 뭐든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받아서 세울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것을 그 기공식을 할 때 내가 문화재청장 지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보헤나사 어디 있는지 찾아서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단해, 또 찾았어.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면서 선진국 못 따라가는 거에 대표적인 거가 의전이에요. 프로토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거가 맨날 원조받고 얻어먹던 시절에 익숙해가지고 대접할 줄을 몰라요. 누구를 초청하면은 부부를 초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위공무원이 부부가 나가면 신문에 나잖아요. 감사에 걸리고. 이게 의전이라고 하는 거가 그쪽에서는 내가 갈 적이면 그쪽에 혼자 오냐 부인하고 같이 오냐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쪽도 저녁 먹을 적에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식사해요. 만약에 부인이 없으면 딸을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박물관장하고 나오든지 이 짝을 맞춰요. 내가 혼자 간다면 절대 안 나오죠. 그게 또 어디에서 손님 오면은 부인은 소개도 안 하잖아요. 그 남자하고 같이 딸려왔다고. 그래도 이제 의전에 맞춰서 부부 초청장을 보냈더니 그 현숙 씨하고 결혼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보헤나사는 세상 떠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책하고 유적을 여기다가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공의 선사 유적지에 가면 맨 앞에 이분이 최초로 발견했던 5개의 핸드엑스부터 전시를 하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거를 뭐 여러 영상 자료를 통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유적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을 적에 훨씬 더 친해집니다. 잊혀지지도 않고 또 그곳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구석기 시대가 끝나는 거가 만년 전에 끝나는데 우리 만년이 지나면은 세계는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고 신석기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 톡입니다.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이를 찾아서 계속 사냥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은 가는 거지 갔다 오는 법은 없어요. 그냥 떠돌이죠. 먹이를 찾아다니는. 근데 신석기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식, 잉여, 곡물이라든지 먹이는 저장을 해두는 그릇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는 만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가 그 빙하기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해수면이 지금처럼 정착 완성이 됩니다.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거는 정확하게 15,000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해는 큰 호수였고 서해는 그냥 강이었어요. 그래서 서해 바다 해심 평균이 35m인가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해수면이 안정되고 나서 사계절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니까 이 곡식이 계절마다 익어가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정착 생활을 해서 신석기의 6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은 정착 생활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고 농업, 농사를 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장이 마제석기로 아주 세련됐다는 거고 옷을 해서 입었고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목축을 하면서 좋아집니다. 그거는 목축을 하면서 흰자질도 많이 단백질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잉여물이 있으면은 이 지푸라기로 만든 둥지나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걸로 했는데 흙을 빚어갖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인간이 처음으로 그 조형 활동을 했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주 진짜 선천적으로 똑똑해가지고 촌수가 멀어야지 후손이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동족 간에 결혼을 안 했어요. 부족 간에. 그래서 이 부족하고는 저쪽하고 하고 저쪽은 절로 하고 해가지고 서로 통혼을 하는데 여자가 시집갈 적에 그 생활 문화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의 경우에서는 비슷한 형태가 큰 줄기를 이루어서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이란식이 있고 중국식이 있고 인도식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랄 알타이 계통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정형으로 됩니다. 그 전에 뭐 좀 있었지만은 다 생략하고 결론은 빗살무늬 토기예요. 우리는 이거는 알타이에서부터 미누신스크로 해서 오르도스, 몽고, 한국에서 규슈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미술사예요. 그릇이 왜 이렇게 뾰족하냐? 이거 어떻게 밥상 위에 올려놓고 먹었나? 이거는 밥상 위에 올려 먹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집처럼 반지하 움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묻기 좋으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서울 암사동에 6,000년 전에 살던 유적지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공고로 발굴이 됐어요. 그때 홍수가 용산까지 들어왔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자동으로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하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나중에 발굴 조사를 해서 많은 유물을 습득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 선사기념관이 있죠. 여기에 13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불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반지하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 석갈에 불탄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6,000년 전께 이렇게 멀쩡한가 싶지만은 이게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져서 버린 거였어요. 이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하는 게 무덤 파는 거 아니면 쓰레기장 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런 부분은 조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는 표로 해서 형태를 잡아 놓은 거였죠. 근데 이제 미술사로 얘기해서 이게 그릇을 만들면 만들었지 여기다 뭐 때문에 빗살무늬를 했는가? 예쁘라고 그랬다 그러면 예쁘면 예뻤지 왜 또 빗살이냐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게 뭐 미학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추상 충동이 어떻고 그다음엔 그 신벽면이 줄 적에 오는 그 공간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만들 적에 진흙을 엿가락처럼 막 길게 빼가지고 이거 뱅뱅 돌려서 그 젖은 물로 이렇게 딱 해서 빤빤하게 해놓으면은 이 도토리 모양의 그릇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빗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탁 걷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을 적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거는 물고기 생선뼈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를 희망하는 걸로요. 이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뾰족한 데에 바닥이 납작해지고 문양은 번개 문양이나 빗방울 문양이 들어갑니다. 농사와 관계되고 있는. 초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옆으로 이렇게 쭉쭉 말아 올린 것이 깨지면은 이점 부분이 깨지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문양을 집어넣으니까
깨질 적에 문양으로 덩어리로 깨져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연결된 건가 대각선이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그 효과를 같이 있습니다. 이 공예인데요.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돼요. 아름다움과 쓰임새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쓰임새예요. 아름다움보다도. 이 커피잔이 아름다운 것보다 손가락에 들어가서 잡히기 편안할 적에 그게 진짜 커피잔이에요. 머그잔이고 뭐고. 잘 생각해요. 커피를 다 담아서 손으로 넣었는데 바로 쓰지 않고 힘을 줘야지 반듯하게 쓰는 잔이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아니, 그까지 커피 마시는데 기운을 써야 한다고? 이게 디자인의 횡포죠, 그거는. 근데 가천의대 병원 의무총장 하시고 아주대 병원장을 하신 이성락 박사가 피부과 의사인데, 그분이 70에 은퇴하시고 나서 명지대 미술사학과의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분 본래 박사잖아요. 그래서 석사를 면하고 미술사로 박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로 이렇게 하시면서 글도 많이 쓰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졸업 논문을 쓴 거가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을 썼어요. 논문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예요. 그게 옛날에 피부병이 뭐가 있는가를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초상화가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논문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뽀샵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 초상화 지금 한 1000여 점 남은 거에 25%가 천연두를 나는 곰보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백납병 앓고 있는 사람, 간이 나빠서 간반이 있는 거,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하면서 저거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저 무늬가 있어서 들기 편했을 거라고. 미끄러지지 않고. 용이 먼저죠.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3000년 전에 청동기라고 하는 그 최초로 금속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남방식과 북방식으로 딱 나눠져서 이 북방식 고인돌의 복주머니 모양의 북방식 고인돌의 복주머니 모양의 의주 미송리 단지에 비파형 동검, 이건 팔 손잡이고요. 이 세 가지가 나오면은 무조건 고조선 문화입니다. 고조선은 아직 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치프덤 시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남쪽의 영향을 줘서 남방식 고인돌의 고구마처럼 생긴 부여 송궁리 유적지 형태에다가 이 검이 비파 모양이 아니라 가운데가 쏙 들어간 세형 검이 됩니다. 이 손잡이에는 오리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거는 남방에 있는 우리 청동기만의 진국, 나중에 마한진한 변환으로 분화하는 그 진국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거는 우리 유적 사진에 사람을 넣는 거는 스케일을 알라고 넣는 거예요. 이게 뭐 높이가 길이가 8.7m다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사람 하나 딱 서 있으면은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데 누구 하나 가서 쓰랬더니 좀 뚱뚱한 애가 서가지고 이게 좀 작아 보여. 이렇게 살았어요.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일찍이 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고 생활 조건 속에서 그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일찍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의 문화 스케일로 오손도손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BC 300년 무렵이 됐을 적에 이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동안은 춘추 오패와 전국 칠웅이 맨날 지들끼리 싸웠어요. 이렇게 합종 연행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쨌든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중국은 진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거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천하가 통일되고 나니까 대외 국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까지 그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나라는 300년뿐이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그 뒤를 잇죠. 그래서 진짜 중국의 문화가 한족이고 한나라로 되잖아요. 그 한나라가 등장하는 그 과정에 우리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이거를 보면은 그 힘을 알 수가 있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청나라 때에 와서 확장한 거고, 현재 청나라를 인수인계받은 중국이 이와 같지만은 실제로 중국의 원 크기는 아까 보여줬던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은 요거예요.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지의 무대는 요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국이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주변을 그 소수민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끌어들여서 중화민국이 됐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90%의 한족과 10%의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으로 되는데,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안남족, 몽고족 뿐이 없어요. 참 불가사의한 생존력이에요.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집어삼키려면 얼마든지 삼키는데 못 삼켰던 거예요. 원나라도 그랬고 청나라도 그랬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이 독자성 때문에. 그래서 이 한반도는 자기를 유지해 가는데, 이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여기 낭랑을 비롯한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고조선은 망했고, 이때 한반도의 사정이 BC 1세기 되면은 삼국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삼국시대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BC 1세기에서 668년까지 700여 년이 삼국시대인데,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있었던 거는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래 놓고 이때도 삼국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영어로 된 거로 갖고 와온 이유가, 이거를 제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손도손 그냥 부족들이 그 자기 영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 고조선이 멸망하는 것 이후에 우리도 힘을 합쳐서 키우지 않으면 당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때부터 부족들이 인수합병을 시작을 해요.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떨어져서 백제가 있고, 그때 마한, 진안, 변안이 있었어요. 진안에서는 신라 사로국이 나오고 변안에서는 가야가 있었고, 이때에는 동해하고 예하고 옥저 하는 10개의 부족들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랬는데 그 300년 무렵에 갔을 적에 나타난 결론이 삼국과 가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낭랑을 비롯한 이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된 것을 한나라가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설도 있고, 한나라가 이 조선족하고 사이에 둔 완충 지역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역사학에서 여러 가지로 갈려요. 이 한사군 문제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거가,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의 이쪽에 외교 국방 차원에서 완충지대가 되던 직할령이든 속국이든 한사군을 두었다가 낭랑진보 임둔헌도를 뒀다가 낭랑하고 대박만 남았던 거죠. 근데 이쪽에 요동 지역에서 이 평양 지역 있는 데에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BC 108년에 설치할 때, 바로 그때 황하 서쪽에 하서 한사군을 설치해요. 거기에서 무의, 장액, 주천, 돈황, 실크로드 가는 그 길, 거기에 황하 서쪽에 하서 한사군을 설치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광동성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이르는 데는 한구군을 설치해요. 중국은 중원을 차지한 왕조는 북쪽은 이제 고비사막으로 해가지고서 그거는 막혀 있으니까, 그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동쪽에서 요동 지역이 있는데 하고 실크로드로 가고 있는 도낭 지역하고 하서 지역하고 광동성 아래 있는 곳, 이 세 군데를 안정시키면은 이들의 삶은 외적으로부터 그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한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나라 입장 속에서 보면은 왜 거기에 낭랑이 있었는지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우리가 한나라가 온 거를 물리쳐야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평화 완충지대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세계사적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AD 300년이 될 때까지 한반도의 문화에서 보이는 유적은 크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이와 같은 쇳불 손잡이 항아리하고 오리 모양 토기가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원삼국 시대 토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삼국 시대 토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초기 토기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고대 국가로 가지는 못했고 AD 3세기는 지나가야 되고, 이때에는 벌써 그릇이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경질 토기, 와질 토기라고 하는 거가 보이게 돼요. 이게 빗살무늬 토기나 그 고인돌하고 같이 나왔던 청동기 시대 토기는 빨간색이었잖아요. 그게 왜 빨간색이냐면은 흙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빠지려면 최소한도 1000도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1000도가 올라갔다는 건 노천에서 구운 게 아니라 가마에서 구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철기 시대죠. 초기 철기 시대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 제기인데, 제사 지낼 때 여기다가 술 넣고 여기에 퇴적 그릇으로 해서 해놓는 거니까, 이 의식에 사용해 놓은 것에 실용이 아니고 엄숙함, 공경스러움을 담아놓는 조형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형적인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령 토기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1980년 무렵이 됐을 적에 70년대 말부터
어디 남쪽에 있는 저 고미술상이 이 오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박물관에다가 저 납품을 하려고 넣으면 박물관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 감정하는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무슨 그 신의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 케이스에 대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이건 본 일이 없었거든요. 이건 모르겠다 그랬어요. 감정하는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짜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나온 거는 울산, 창원 이 지역에 공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땅을 파다가 나온 거거든요. 대개는 지금은 10,000평 이상 개발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땐 했어요. 그랬다가 유물이 나오면은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단 한 건도 신고된 건 없었어요. 유물이 나오면은 불도저로 밀어버렸지. 이거 신고하면은 공사 중단된다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또 빼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결국 애국자예요. 문화유산을 남겼잖아. 불도저로 민 사람은 민족 반역자지.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이거를 갖고 온 사람은 한심한 거야. 분명히 거기서 나왔는데 학자들이라고 공부를 안 하고 이건 뭔지 모른다고. 그런데 1983년에 경산 임당동 고분을 발굴하는데 이 오령토기가 나왔어요. 야, 이게 진짜 우리 땅에 있었던 거구나. 굉장히 이게 낯설었잖아요. 이게 목이 긴 쇠뿔 손잡이 항아리는 저거 뭐 바이킹족이 쓰던 것 같지 우리가 쓰던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과장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제기에는 다 과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놓은 접시는 우리가 생활에 먹는 접시하고 달리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박물관도 있다 해서 이 오리가 지금 한 100마리 있어요. 전국에. 울산에서도 나오고 또 창원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오령토기의 이 얼굴을 보면은 벼이 닭의 그 벼슬 같은 것에 눈이 옆으로 뻗어 있고 그리고 부리에 콧구멍이 있고 한데 이걸 가지고서는 고고학자들은 지금 닭이냐 오리냐 가지고 여태 싸우고 있어요. 벼이 있으면 닭인데 몸체를 보면 오리잖아요. 근데 닭도 오리도 아닌 상스러운 기본적으로는 청동오리죠. 모든 민족의 샤만은 태양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때만 되면 날아왔다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진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사 짓는데 그거를 참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소떼를 비롯해서 이 청동오리에 대한 그 신앙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300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그 왕국이 형성을 되면서 이제부터는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는 문화는 단독 문화가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문화의 발전을 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는 조공외교를 하면서 문화를 받아서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중국 문화를 벤치마크 하면서 문명에 낙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화권으로 들어감으로써 얻어낸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자를 가져와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 문자가 없으면은 인지가 발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교도가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와서 결국은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문화권 속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하나의 문화권은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로 구성된다. 19세기 올 때까지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월남, 티베트, 몽골로 구성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주변부 문화가 중심부 문화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독일과 네덜란드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참으로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는 더 풍성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이전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한 중심부에 중국이 있고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등이 중요 일원이었다.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는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고려 사람마저 청자를 만들지 못했다면 세계 청자의 역사는 중국 청자의 역사 하나로 끝날 뻔했다. 한국이 빠진 동아시아의 문화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 국가이다. 우리 주식이 몇 %인지는 따로 계산해 봐야 되지만 그것을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지난 세월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고유성은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함께 우리만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같이 연구할 적에 생각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온다 하는 거죠. 3, 4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기껏 연구해서 한국 문화의 특질은 뭐다라고 미국 가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대답하는 거가 아니 그건 일본은 안 그렇고 중국은 안 그래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껴가지고 뭐 우리는 자연적이니 소박하니 이런 것만 얘기하면 그럼 너희 금관 화려한 건 뭐냐 하면 대답할지 모르고 이게 압록강 뗏목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고구려가 그 길림성 집안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중국에 갔을 적에 그 길림성 집안에 가는데 압록강에 이렇게 마침 뗏목이 백두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 길림성 집안에 가면은 그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살던 자취가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이 이 고대 국가 시절에는 삶의 자취는 없고 죽음의 자취만 남았어요. 인간이 삶은 그냥 살아갈 뿐인 거야. 근데 무덤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남아 있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천년 후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땅에 집에다가 뭐 하나 묻어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 통구에 있는 집안 통구라고 하는 데는 이와 같은 고구려 시대 무덤이 13,000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돌무지 무덤으로 해서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 흙무덤으로 돌방 흙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긴 돌방 흙무덤이고 이게 전부 13,000기가 있어요. 이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증거죠. 여기가 내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옥수수 밭이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 옥수수밭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던 거가 아주 환상적이고 이 옆에 광개토대왕비가 있고 장수왕릉이 있고 그렇죠. 고구려 사람들이 처음에 짓는 게 이와 같은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이렇게 돌방에다가 흙무덤을 만들면서 350년 무렵이 됐을 적에 갑자기 이와 같은 벽화 고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350년 무렵에 만들어진 이 돌방의 벽화를 그린 이 무덤이 이 668년 멸망할 때까지 현재 발견된 게 95개입니다. 그 중에 평양역을 만들면서 광장에서 나온 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보존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한데 하여튼 95개예요. 그 95개를 이렇게
그 미술사로 편연을 하면은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그리다가 100년 후 지나니까 초상화는 약화되고 생활도, 수렵도라든지 춤이라든지 씨름하는 생활도를 그리는 거가 유행하고, 또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신도 무덤이 유행을 하게 돼요. 이거는 고구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이 개인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100년 후 생활도로 들어갔을 적에는 죽은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서도 생전과 마찬가지로 산다라고 하는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신도는 영혼의 세계는 현세와 다른 질서를 갖고 있다, 그거를 지키는 게 사신도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건 죽음에 대한 인식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이나 사상도 그렇게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 그림이 잘 그렸다고 얘기하기 힘든 이런 모습인데, 중국 고구려 장수왕 때 그린 이 수렵도는 진짜 명화예요. 정말 명화예요. 여기 산은 추상화시키고, 그리고 호랑이를 사냥하는데 이 호랑이 얼굴 잘 보여요? 겁먹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표정까지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서 활을 쏘는 배사법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화면상에 긴장감을 넣어주죠. 거기다가 산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있고, 요 수염 있는 거, 이거는 저 고구려 사람들이 문양으로 나타낸 구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그 실내 목조 건축처럼 그림으로 그려넣어서 이 방안은, 이 석실은 방이다 하는 그 인상,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 모든 예술에서,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 미술이든 유머 감각을 구사했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완전히 장악한 사람만이 유머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 듣는 사람에게 웃긴, 한두 번 웃겼다면 실력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써온 거 읽기 바쁘죠. 그림도 이거 사냥하는 것만 이게 바쁘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멋있게 싸우는, 사냥하고 있는 씩씩한 사람을 그리면서, 고구려 사람이라고 맨날 씩씩할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과음을 해서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져서 마지못해 쫓아오는 요 청년이 하나 뒤에 그려져 있어. 저 청년을 보면은 이건 사냥갈 의사가 없어요. 그래도 그 그림 속에 이런 거를 에피소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다가 사신도로 들어가면은 그중 강서대모의 현무는 뱀의 머리와 거북이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쓴 거고, 뱀하고 거북이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현무예요. 봐요. 뱀의 머리가 일로 들어가서 몸을 꽈가지고 일로 해서 자기 목 돌아서 일로 같이. 근데 그 만나는 방향이 대각선으로 해서 비스듬히 만나서 더 긴장감이 있고, 이 목하고 꼬리하고 달 듯 말 듯 해가지고서는 텐션이 느껴지고 하잖아요. 이제 고구려는 여기 이렇게 멋있었는데 여기에서 고구려는 끝났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것처럼 허망하게 끝나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에는 생성과 발전과 쇠퇴의 과정이 있는데 고분벽과에는 쇠퇴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고구려가 왜 사고를 당했는가? 수나라하고의 싸움에서 지쳤던 거예요. 수나라는
30년 동안에 한 게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망한 거잖아요. 대운하 하나 팠고.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를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싸웠으니까 싸우면은 이겼지만은 고구려도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때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고구려는 손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끝났던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고구려는 그렇게 끝났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가 중국에 30개 있고 평양 지역에 65개가 있어요. 그랬는데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중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재를 했어요. 여기 우리는 그거 역사 침탈이라고 지금 주장할런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지금 중국 거잖아요. 실효적 지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 거냐가. 그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등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거 다 역사 침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세계사적으로 좀 선진국답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역사의 전통성을 가져오는 건 가져오는 거고, 현재 그거는 걔네들 거예요. 자산이에요. 그래도 우리 국민 정서에서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서 중국에 등재가 되면은 그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이, 현재 정전 협정 상태에 있어서 교류를 할 수 없지만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1대1로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라. 그래서 만난다면 유네스코를 통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어찌됐든 북한을 추동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도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남한 형님들 덕을 봐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 중국 신림성에 있는 거와 평양 근처에 있는 게 62개가 동시에 그 등재됐죠.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만 보호하면서 살 때하고 달리 국제사회에 놨을 적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큰 것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그거를 또 능숙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경주에 가면은 황남대총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큰 대농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고분들이 본래 이 길이 이게 없었죠. 여기까지 다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여기 도를 뚫으면서 동네 이름도 노동동 노소동이라고 졌어. 참 길 동쪽 서쪽 아주 무식하게 졌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동이라고 그럽니다. 본래 여기에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빈 자리에도 여기 동그란 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호떡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쌍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라의 무덤은 참 신기하게도 적성 목곽분이라고 해가지고 괭을 파고 시신을 앉히고 부장품을 넣은 다음에 돌멩이로 이렇게부터 이렇게 쌓여. 그 다음에 흙을 또 이렇게 쌌어. 그래서 이 흙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냥 자갈밭이 돼요. 밑이 드러나는 게.
고구려 고분하고 백제 고분은 흙이 무너지고 나면은 돌방이고 벽돌방이고 문짝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 꺼내가지고 저 옛날 조선시대 어떤 나무꾼이 가서 거기서 쉬었다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허물어지고 나면 다 빠지게 되는데 신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또 관심도 없었고 누구도. 근데 1921년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쪽이 경주역이 생겨가지고서는 이제 새로 역세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느라고 지하실을 파는데 그 지하실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금관이 나왔죠. 이게 여기 있는 거는 날출자로 되는 거는 나무고 옆으로 있는 거는 사슴이에요. 이거를 사슴과 나무를 숭배하는 민족이라는 걸 보이는데 그 민족은 지금 스키타이, 알타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그 토템에 대해서 들여서 신라가 흉노의 후예다 뭐 하는 설도 이렇게 얘기도 되고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금관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박물관에서 금관만 보니까 그렇지 금관총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금룡총, 서봉총, 황남대총, 천마총 5군데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금관이 나올 적이면은 반드시 금팔찌, 금허리띠, 금목걸이, 금신발 완세트로 나와요. 금관총에서 나오는 금이 전부 7kg이야. 14,000점이고. 이게 그 신라의 그 신비한 황금의 나라예요. 그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그 옆에 또 했더니 거기에서 금룡총이라고 금방울이 나와서 금룡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본 기마인물형 톡이라고 신라 톡이 봤죠. 그게 금룡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1926년에 이쪽에 경주역에 기관처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지대가 낮아서 흙하고 자갈을 좀 많이 갖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갖다 씁니까 했더니 아이 여기 있는 거 갖다 퍼다 쓰자. 뭐 능에 있는 거. 그럼 그걸로 퍼가다가 금관이 하나 나와 버렸어. 그게 서봉총이에요. 근데 그때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 6세 황태자가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중국하고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왔다가 금강산 구경하고 와서 고고학 출자니까 이 발굴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유물을 이렇게 금관이 아니고 허리띠를 꺼내는 그 영광을 가졌지. 여기 이 무덤은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건가 하는데 그 금관은 끄트머리에 봉황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서자를 붙여서 서봉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는 상서로운 봉황이란 뜻으로 붙인 건 아니고 스웨덴을 한자로 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웨덴 서자에다가 봉황새 봉자 붙여서 서봉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일본 놈들이 아이고 여기서 놈이라고 그런 건 또 안 되지.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를 파보고 싶어서 저기 있는 그 신라 무덤 하나를 팠어요. 팠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칼만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무덤은 아유 아무것도 안 나왔네 하고 그 무덤 이름은 검총이라고 이름만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신라 무덤을 보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놓고 돌멩이를 쌓고 그 다음에 흙을 쌓으면서는 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보내는 선물로 남자의 경우에는 칼, 여자의 경우에는 귀걸이를 이렇게 넣는 수가 많아서 신라 귀걸이가 그렇게 박물관에 많은 거예요. 그건 다행이었죠. 그게 적석총이
되어 있다는 구조를 몰랐으니까. 근데 1971년에 경주 보문단지 계획이 우리 만들어집니다. 이제 특급 호텔 단지를 만들면서 이 경주에 있는 무덤 하나를 제대로 파서 거기서 나오는 근관 유물들을 전시하면은 교육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발굴 하나를 파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이 드는 줄 모르고 그걸 지시한 거예요. 저걸 다 이 황남대총 요구가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3m인데 저걸 전부 삽으로 퍼내야 돼. 포클레인으로 하면 안 돼요. 발굴인데 호미로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 신라 시대 때 이 자리에 있는 고분의 금관이라고 하는 거는 4세기 말에간 시절에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4세기, 5세기에 걸친 말에간 시절에만 만들어내놓으니까 무덤마다 금관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금관이 5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67년에 경주에 그 최부잣집 있는 데가 교동이에요. 그 최부잣집 있는 동네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땅굴을 파가지고 금관 하나를 빼먹어갖고 팔아먹다가 잡혔어요. 쇼생크의 탈출이 따로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 그 전교동 출토 금관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 있어. 어딘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금관이 왕이 썼다고 왕관이냐 아니냐인데 왕관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자 무덤 서봉종에서 여자인데 금관이 나왔지. 또 금관총에서는 15살 먹은 애였는데 금관이 나왔지. 이게 아니었어요. 또 실제로 썼냐 아니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냐? 재관이 쓴 게 아니었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유력한 설이 이 금관이 나올 적에 보면 태가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턱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싼 거야. 염을 해놓은 상태에서 얼굴을 금관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이게 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 있었거든. 어쨌든 그런데 나오면 금관이니까. 이 금관이 나올 확률은 큰 데 있으니까 저 황남대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흙을 파본 일은 없거든. 그냥 이 맨바닥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된 데에서 나왔지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임상실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경주 다운타운에 있는 무덤에 일련 번호를 붙였는데 그 일련 번호가 155개까지가 있었어요. 그래 이 황남대총 바로 앞에 요거 조그만 155호분이 있어서 요거를 시험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서 경험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 시험 발굴을 1년 동안을 했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 버렸어.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유물의 팔자는 참 희한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녀 쌍분인데 여자 무덤에서는 금관이 나오고 남자 무덤에서는 금동관이 나왔어요. 하여튼 저 공부하는 사람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어. 근데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물이 전부 38,000점인데 깨지지 않은 토기가 1,500점이고 깨진 걸 다 붙이면 5,000점이에요. 그걸 한 번도 다 전시한 적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것만 전시했지. 난 문화재청장 그만두고 1년쯤 지났는데 경주박물관에서 이 황남대총 전시회를 창고째 보여주는 전시를 했어. 그냥 있는 대로 다 깨지면 깨진 것대로 다 보여줘. 굉장히 했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58,000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죠. 가서
그 박물관장한테 야, 난 청장 때 38,000점으로 보고 받은 것 같은데 2만 점 이번에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 황남대총에서는 딴 데 없는 흉식이라고 해서 가슴걸이로 해서 이와 같은 가슴에다 걸고 목도리 이렇게 돌리듯이 싹 튀어나오는 멋쟁이 그 흉식이 나왔는데 부부 다 나왔는데 이 구슬을 쉬니까 한 개가 다 10,000개씩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58,000점이라고 그러기로 했대. 귀엽지? 그렇게 하는 게. 그랬던 그 신라의 고분이 사라지게 되는 건 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이었어요.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황룡사 터에 진흥왕이 왕궁을 지려다가 그냥 절을 짓게 해줘가지고 여기에다 지면은 25,000평의 구층 선덕여왕이 구층탑을 만드는 이런 거가 되죠. 서양 역사 문화사를 가장 그 동영상으로 잘 만든 게 케네스 클라크의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6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도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번번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케네스 클라크가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하나는 영토의 확장, 깔고 앉는 터가 넓어야 되고, 2번째는 율령체계, 법률과 행정이 잡혀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종교가 있어야 된다. 왜 종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현대인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국가가 되면은 샤만의 전통으로 국민을,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달된 종교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이데올로기로 돼가지고 국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 그게 이해 안 되는 현대인들은 그 당시엔 매스컴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매스컴은 전혀 책도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 총화를 이루기 위한 형식이. 그래서 모든 민족이 고유의 신앙이 있었지만 다 버리고 고대 중세를 가면서 서양은 기독교, 중동은 이슬람, 그리고 동양은 불교로 귀착이 됩니다. 중국도 불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고대 국가 체제를 가는데 이게 몽골한테 불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복원을 못했어요. 이걸 복원해 달라고 그래서 문화재연구소 보고 계산했더니 2005년도에 계산을 했더니 3천억 정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기 때문에 지금 500조, 600조 되잖아요. 600조 되는데 3천억 들어가는 3,500억 들어갔었어. 그러면 7개년 계획으로 1년에 500억씩만 넣으면 되잖아요. 500조 분의 500억이라는 게 몇 분의 1이야?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숫자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 이걸 지으려고 하면은 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 행정이라든지 문화 능력이. 턴키로 내가지고 현대하고 삼성하고 대리움이 코피 터지게 싸우겠지. 액수가 크니까. 그 사람들은 경복궁 변소도 줘본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빈터로. 근데 그렇게 문화재 청장 얘기하면 또 신문에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문화재 연구소 보고 이거 짓는데 필요한 나무가 얼마인지 계산하라. 그랬더니 100년에서 300년 된 금강송, 춘향목이라고 하는 금강송이 4톤 트럭으로 2,600대분이 필요해요. 그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울진 소광리에 있는 이 100만 평 소나무를 산림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건 150년 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건으로 쓰니까 못 빈다
그래서 타임캡슐 묻고 뚜껑 여는 날 2155년 11월 11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묻어놨어요. 내가 140년만 더 살면 내가 이거 뚜껑 열고서는 질 의사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그 가끔 강연 가면은 내가 거기서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는 이게 황룡사를 목조 건축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하든 뭘 이용해서 3D 홀로그램으로 해서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만 황룡사가 이렇게 복원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낮에는 빈 들에 거기에 논으로 돼 있고 잔디로 돼 있고 하는 거기 그 빈터에 밤 9시만 넘으면은 이게 탁 뜬다. 또 동절기에는 뭐 저녁 7시에 떠도 되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못하는 건 나중에 하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세상에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정말 모르고 살았었지. 아직도 나는 아날로그 체질인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꿈 같은 얘기지만은 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백제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문화가 다른 중에 가장 세련된 건 백제였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고구려 문화 미술은 굉장히 강인해요. 아까 사냥하는 것처럼. 백제의 미술은 굉장히 우아해요. 신라의 미술은 굉장히 화려해. 그런 삼국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세련미는 백제가 있었는데 익산 미륵사탑에 다 무너지는 거를 100년 전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콘크리트가 방락이 돼서 할 수 없이 새로 복원을 저걸 떼어내고 하게 됐어요. 어디까지 해체할 것인가? 사리암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거는 절대 도굴이 됐을 리 없고 사리암이 없는 탑은 있을 수가 없고 절대자의 분신을 모신 거는 그 시대 최고의 명작일 뿐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이면은 해체할 수 있는 걸 3년 반을 거쳐서 해체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게 나왔어요. 이거 뭔가 다른 부속품들 400점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2006년에는 이 낙화암에서 본 이쪽에 왕리라고 하는 곳에 왕사라고 하는 절에 위도강이 배 타고 2번이나 가서 그 향을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여기를 계속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금, 은, 동 완세트가 나왔어요. 이 속에서 이게 나오고 이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인데 여기에 위도강이 창왕이에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절을 세우고 이걸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4년에 백제 무령왕이 처녀분으로 발견돼서 5,000점의 유물이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됐어요. 2000년에는 금동대학로가 출토돼서 알게 됐어요. 2006년에는 왕사탑, 2008년에는 미륵사에서 사리암. 이게 나오는 바람에 백제의 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유물로 알게 됐어요. 왕궁리에 있는 5층 탑은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8개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가 나왔는데 이런 사리암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불상하고를 볼 때 사람들이 백제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건 통일 신라 시대 때 수리하다가 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백제의 유물이다라고 하는 대로 의견이 많이 이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조각하고 있는 솜씨가 미륵사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답거든. 디테일이 아름답지 않은 거는 명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디테일을 보면 이거가 금강경을 금판에다가 글씨로 쓴 거예요. 금판에다가 대칭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참 백제의 미가 뭐냐고 했을 때는 이걸로 가지고서 얘기를 할 만하지. 금동대학로도 향로에서 이게 속에 보면은 뚜껑 열면 뚜껑이 10개가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팍 피어오는 거야. 그리고 5 산봉우리, 네 겹의 산봉우리 뒤에 10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오인의 악사가 있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문양들이 쓰여 있죠.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라 이 무령왕비의 팔찌는 다리가 만들었다고 공예가 사인이 들어있고, 선덕여왕이 황룡사 고층탑 하려고 아비지를 초청했죠. 무영탑은 아사다리 만들었죠. 일본에 596년에 처음으로 기와집이 생기는데 그 기와는 와박사가 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했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예요. 참 멋있는 얘기지. 이게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워딩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의 미예요. 사실 내가 강의하기 싫어도 이런 데 와서 강의하는 거는 강의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미술사 문화를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와요. 그러면은 힘들어도 해. 전도사는 안 믿는 사람도 붙잡아다 하는데 지금 듣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하든 이거는 내가 꼭 해요. 주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을 한다든지 미를 보는 눈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이거는 내가 그 바이블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해요. 그래갖고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요새는 어느 공예가가 팜플렛을 보내왔는데 내 공예의 이상은 거미불로입니다 하고 뭐 그렇게 와. 그런 중에 이게 멀리 퍼져가지고 우리 동네 미장원에 미카사라는 미장원인데 이 집 여자가 이걸 뭘 많이 이렇게 써붙여. 전에 가니까 속눈썹 폄 25% 뭐 이런 거 써붙이는데 어느 날 여기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미불로 화이불치의 미용실이래. 어마어마한 미용실이야.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몇 분 남았나? 5분 남았나? 네, 그러지. 그럼 더 해야지. 5분이면. 아니야, 안 할래. 우리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그리스 미술을 18세기에 빈켈만이 클래식 아트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리스 고전 미술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고 썼어요.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알고 아데네를 간 사람하고 기냥 간 사람하고 유물의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본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낱낱이 현상을 가치 체계로 해서 한 줄거리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채워진 가치 체계는 다른 거를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미를 거미불로와 화이불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중국 사람들 해놓은 거는 화이불치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간 것 같아. 그치? 사치스러운데 화려한 느낌은 아니고. 반대로 하는 것들은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미적 이상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미장원도 지금 이 한국의 미를 추구하는 그 세상인데, 우리가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간직하면서 절대 남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경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7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아카데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신청해 주시면 잊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